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1차 강의를 맡게 된 임세준 변리사입니다. 이제 본 강의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인 상표법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챕터 1에서 총칙을 다루게 될 거고요. 챕터 1에서 총칙을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2장에서 상표의 등록 요건, 그리고 3장에서 심사, 그리고 4장, 5장에서 등록료, 그리고 상표권, 그리고 6장에서 상표권자의 보호, 7장에서 심판, 그리고 8장에서 재심 및 소송,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 출원 9장, 10장, 11장, 12장은 부수적인 논점으로 중요한 논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하게 보아야 할 거는 이제 등록 요건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판서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그리고 일단 오늘 살펴볼 내용은 총칙 부분인데요. 총칙은 상표법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사자, 어떤 당사자들이 상표를 출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에 관련된 정의들, 그리고 절차적인 내용들, 그리고 서지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입니다. 이 총칙 부분은 민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표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특허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앞에 총칙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은 이 특허의 총칙과 상표의 총칙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총칙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상표법은 특허에 비하면 1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허는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10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량을 조금 더 특허법보다는 적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총칙도 특허법에서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이 상표법에서는 이제 등록 요건, 여기 나오는 2장의 등록 요건, 그리고 심사, 그리고 등록료 및 상표 등록 등,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상표권,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상표 등록 출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상표를 출원을 하고 출원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 심사 과정을 통해서 등록이 되면 상표권이 되는데, 즉 권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상표권으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상표권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상표권자의 보호,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상표권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등장하는 심판도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그리고 취소 심판,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을, 중요한 판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으니까 심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마드리드 재심 및 소송도 심판 파트에서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드리드, 즉 이 상표권이라는 게 저희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기도 하지만, 상표권이 글로벌화가 되어 가면서 기업들이 해외로도 진출을 하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상표가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절차적으로 용이하게 다양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협의한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그게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 협약이라고, 국내에서 마드리드 절차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국내 사무국을 통해서 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협약이니까요. 이러한 마드리드 협약도 시험에 실제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상표법 1차를 전략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접근을 하신다면 이 등록 요건 부분, 그리고 이 상표권, 그리고 심판 부분을 최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이 세 가지 논점을 크게, 이 세 가지 파트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상표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상표법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총칙, 심사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기출문제, 즉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풀이식으로 접근을 해 가시면서 법조문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주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칙과 심사에서 등장하는 기간에, 즉 예를 들어서 절차 보정 기간은 몇 개월이며 그 몇 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2개월 안에 절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 보정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간이나 외워야 되는 주체,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주체, 어떤 보정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인가? 특허청장인가? 심판원장인가? 이렇게 지엽적인 여러분들의 암기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암기를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해가 되었다면 이해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훑어주시면서, 뭐 마드리드는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텐데, 마드리드에 대해서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드리드를 이해를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마드리드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잡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칙과 심사 파트의 기간적인 문제나 조금 더 지엽적인 내용들 검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반적인 상표법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이제는 1차 시험에 어떻게 주로 출제가 되어 왔고, 기출문제 분석을 병행하시면서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가고, 그리고 총칙, 등록요건, 심사, 상표권, 심판, 소송 이런 파트들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선별을 하셔서 나중에 시험 당일 직전에 시험날 직전에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꼭 암기를 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따로 암기 사항들을 정렬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이해가 가장 중요하겠죠. 상표법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1차는 물론이거니와 2차에서도 너무 어렵지 않게 1차 시험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바로 2차로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면 2차 시험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법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도를 충분히 쌓아 가셔서 2차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주시는 게 유효한, 2차까지 바라볼 때 전반적인 합격을 위해서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상표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트별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상표법 중에서도 이 총칙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조문 상으로는 총칙 파트가 1조에서 32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저는 총칙을 설명을 드리면서 상표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도 몇 가지 건드리면서 갈 거고요. 그런데 총칙 파트 중에서도 이제 상표법의 전형적이지 않은 표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형 표장, 예를 들어서 소리나 입체 표장이나 입체 상표나 아니면 소리 냄새 상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상표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파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빼서 말씀드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의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상표법의 전반을 이해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1강에서 조금 쌓아가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표법 첫 번째 법조문 위주로 법조문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조, 상표법 1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1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그리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법은 이 상표라는 것을 보호를 하는 법이고요. 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상표법 1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이 정말 상표, 즉 표장과 상품으로 구성된 상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설명드리게 될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표 사용자란 어떠한 자들이냐,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게 될 거고,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적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상표 사용자란 기본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게 될 텐데, 일단 상표 사용자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를 이야기를 하겠죠. 상표라는 대상이 있을 거고 이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권리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특정인 상표를 사용하는 특정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사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거죠.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한다. 즉 대중의 신뢰라고도 하는데, 이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상표법은 사익적인 성격과 공익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인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결국에 상표법이라는 거는 상표를 출원을 하고 그것을 등록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등록이 된 이후에 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특정인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사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상표법의 보호 대상인 상표, 그러니까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먼저 판단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익적인 성격이 있고 어떻게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일단은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상표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법문상에는 상표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법문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상표법에서 보호의 대상은 사실은 상표 자체가 아니라 상표로 인해서 발휘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이 기능을 이해를 하셔야지, 즉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휘되는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 상표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뒤에 나오는 개별적인 논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양가로 큰 목차 1번의 총칙, 그러니까 챕터 1 총칙 부분에 큰 목차 1번의 상표법의 목적이 나오고요. 방금 아까 설명드린 법조문 내용이고, 그 밑에 양가로 1번에 상표법 의의와 본질 해서, 상표법은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한다. 즉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이게 상표권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 보호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고요. 양가로 2번에 상표법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 상표의 보호. 그래서 기억에 상표란 상품에 관한 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즉 거래사회에서 발휘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상표의 기능이라 하면 자타상품 식별 기능, 품질 보존 기능, 출처 표시 기능, 광고 선정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표의 기능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도대체 상표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라는 A는 상표 표장이고요. B는 상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장이라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표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표가 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이름, 핸드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가 표장이 될 수 있고, 갤럭시 S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리즈가 나와 있잖아요. 즉 갤럭시라는 핸드폰에 대한 브랜드, 상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표가 표장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품이라는 이 표장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거나 출원을 할 때 지정된 상품들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주로 표장을 A라고 하고 B를 상품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굳이 이 A랑 B가 아니더라도 표장과 상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대충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라는 표장과 B라는 상품이 있다고 치는데,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라 함은 어떤 걸 의미하냐라 하면은 A라는 표장이 B라는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C라는 표장도 B라는 상품에 사용이 되어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라 함은 A라는 표장이 B라는 상품에 사용이 됨으로써 표시가 됨으로써 B라는 상품상에 A가 부착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C라는 상품이 부착된 B라는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즉 자신의 상품과 A라는 표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체를 갑이라고 하고요. C라는 표장의 상표 사용자를 을이라고 한다면, 갑이 A라는 표장을 B라는 상품에 부착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을이라는 자가 C라는 표장을 B에다가 부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이 A와 C가 B라는 상품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즉 A가 부착된 상품은 C가 부착된 상품과 다른 품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떠한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다른 품질과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식별 기능을 하는 것이 결국에 상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갑이 여기서 주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A가 부착된 B 상품과 C가 부착된 B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모호하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로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유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우유라는 표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알고 있는 파스테로 우유, 이렇게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둘 다
우유라는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우유가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일 우유라는 이렇게 우유 꽉에 이렇게 여기에 매일 우유가 표시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을 텐데요.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일 우유가 붙어있는 우유와 우유라는 상품과 파스텔 우유가 붙어있는 우유라는 상품이 서로 다른 우유다, 다른 제품이다, 이런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 매일 우유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파스텔 우유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매일 우유가 붙어 있음으로써 이 우유는 파스텔 우유와 다른 우유다, 이렇게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상표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우유가 아니라 맛있는 우유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맛있는 우유라고 했을 때 이 맛있는 우유가 표시된 우유라는 상품이 다른 파스텔 우유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33조에서 33조 1항 3호, 이후에 다루게 될 33조 1항 3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 맛있는 우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유의 성격을 얘기하죠. 이 우유는 그냥 맛있다. 이 맛있는 우유가 붙어있는 상표를 본다면 저희가 어떤 출처를 떠올리기보다는 이 우유는 그냥 맛있는 우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맛있는 우유가 붙어있는 게 결국에는 이 파스텔 우유가 붙어있는 거가 어떤 상품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식별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33조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당장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라 함은 자신의 상표가 표장된 상품을 다른 표장이 표시된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 이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출처 표시 기능을 보시면, 출처 표시 기능은 동일 상표에 있어서 동일한 출처를 나타낸다 라는 건데요. 즉 갑이라는 주체가 A라는 표장을 B에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갑을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B라는 상품에 A라는 표장이 부착이 되어 있다면, 즉 A가 부착되어 있는 B라는 상품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트에 이렇게 B가 쭉 진열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우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B가 쭉 진열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동일하게 이렇게 A라는 표장이 붙어 있다면 이 상품은 동일한 출처일 것이다. 즉 이 갑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이라는 출처로부터 생산된 상표라는 것들을 알게 될 당연히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똑같이 B라는 상품에 A가 부착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단순히 그냥 똑같이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서 얘는 갑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얘는 을이라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표장이 붙어 있다면 이거는 갑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상표가 붙어 있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상표가 붙어 있다면 동일한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것이 또 상표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 기능이라 함은 이렇게 마트에 B라는 상품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상품과 이 상품 다 B라는 상품에 A가 붙어 있을 텐데, 이 상품들을 보고 이 우유는 특별히 분명히 동일한 상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유는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A라는 상표, 즉 우유에 대해서 A가 붙어 있으면은 이 우유는 어떤 맛이겠거니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우유와 이 우유는 동일한 상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수요자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품질 보증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선정 기능, 즉 이 A라는 상표가 상품에 부착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인식되게 되고 강한 인식력을 심어주게 되고 수요자들은 A라는 상표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A라는 상표만을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상품에 대한 존재가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고 광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광고 선정 기능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타상품 식별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이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출처 표시 기능은 이 동일한 상표가 붙어 있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출처일 것이다 라고 수요자들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 기능은 동일한 표장이 붙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동일한 품질을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품질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품질 보증 기능이고요. 그리고 광고 선정 기능은 수요자들에게 상표, 즉 이 A라는 표장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이 상품에 대해서 광고 효과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수요자들이 A라는 표장에 대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B라는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광고 선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에게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수요자들에게 이 B라는 상품에 대한 A라는 상표의 명성을 계속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상표법에서 이 보호 대상은 이 상표의 기능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문상에서는 상표의 보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특허와 비교를 하셔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는 기술, 즉 창작. 기술에 대해서 창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특허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없던 것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진보성이 인정되는 어떠한 창작적인 요소, 기술적 사상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특허죠. 그런데 상표는 A라는 표장, B라는 상품을 지정을 해서 A라는 표장을 이 B라는 상품에 대해서 상표권으로서 권리화하는 것인데요. 이 A라는 표장은 기본적으로 창작이라고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이 A라는 표장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기호나 문자 그리고 도형 이런 것들 중에서 상표 출원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혹은 상표 출원인이나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표장을 단순히 B라는 상품에 사용한 것, 즉 A라는 표장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작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것은 단지 남들보다 앞서서 내가 이거를 선점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이거 자체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를 거래계에서 상품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저런 기능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 우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우유에 대해서 A라는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이 우유를
구매하고 소비를 하면서 A라는 상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발휘되는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이라 함은 이 A가 부착된 우유와 다른 표장이 부착된 우유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A가 부착함으로 있어서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광고 선정 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A가 부착된 우유는 맛있는 우유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품질 보증 기능, 혹은 A가 저희 인식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우유라고 기억이 되어 있다면 A가 부착되어 있는 우유는 별로 맛없는 우유야, 이렇게 품질을 어느 정도 동일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 우유라는 상품에 있어서 동일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그리고 A라는 표장이 부착된, 즉 A라는 표장이 부착된 우유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우유야,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만든지는 모르겠더라도 어떠한 출처야, 이 우유는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거야 라는 이렇게 출처 표시 기능까지 발휘가 되기 때문에 발휘되는 기능들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계 또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상표라는 것 자체에 경제적인 가치가 깃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호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이 경제적 가치라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사업체를 인수를 하거나 혹은 어떠한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상표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표라는 것 자체가 거래계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사용된 상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상표 자체가 거래계에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상표 자체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표법에서는 단순히 선택인 상표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기능이 발휘되고,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는 기능들이 축적이 되어서 일정한 경제적 가치, 즉 돈이 된다는 거죠. 이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 상표를 보호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상표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뚝 떼내고 보면은 결국에는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면에는 상표를 사용을 하면은 저러한 상표의 기능이 발휘가 되고, 기능이 발휘가 되어서 축적이 되면은 이 기능의 발휘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은 경제적인 거래계나 사회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형성이 되게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형성이 된 그러한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표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표의 기능을 이해하셔야지 이후에 나오는 각각의 개별적인 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뭐 사용을 통해서 기능이 발휘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상표라는 것 자체가 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은 상표라도 경제적 가치를 계속 사용해서 기능을 발휘해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마찬가지로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표 출원 같은 경우에, 출원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요건을 33조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표로서 권리화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상표의 보호에서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내려오셔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익적인 성격을 가진 내용이고요. 상표 사용자란 어떤 자들이냐? 여기서 말하는 상표 사용자는 등록 상표권자,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사용권자가 있겠고요.
미등록 주지 저명 상표의 사용자도 저희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사용자에 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그리고 그 상표권자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한 사용권자가 상표 사용자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상표를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주지하고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저희 상표법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등록 주지 저명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34조에서 또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34조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상표 뒷부분에 상표권과 관련해서 상표권자의 보호 파트에 가시면 또 이렇게 미등록 주지 저명 상표의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발휘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형성이 되게 되니까 그러한 이 사용자가 형성한 경제적인 가치, 신용 이런 것들을 보호하자, 즉 사익적인 규정, 사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신용이란 상표, 동그라미 니은이요. 신용이란 상표가 특정 상품의 출처로서 거래사회에서 널리 알려졌을 때 형성이 되고, 이미 형성된 신용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표에 있어서 형성될 수 있는 향후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한다. 그리고 제3자의 모방이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상표에 화체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이란 이렇게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거래사에서 널리 알려졌을 때 형성이 되는 건데, 어떠한 특정 조건, 즉 식별력, 저희가 주로 식별력이라고 하는 이 33조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된 이력이 없더라도 이 식별력이 있으면 당연히 추후에 사용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즉 신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출원을 통해서 출원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시켜주고, 그 등록에 대해서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또 상표법에 여기서 말하는 신용의 하나이고, 뒤에 나오죠.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한다. 그리고 제3자의 모방이나 침해, 즉 상표권으로서 권리를 형성해 줌으로써 제3자가 모방이나 침해를 했을 때 금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권리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상표법에서 말하는 신용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유지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처로서 널리 알려졌을 때 이러한 신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신용의 가능성, 즉 식별력이 있어서 추후 사용으로 인해서 저러한 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저희 상표법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까지 사익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통해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성격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거래계에서 실제 시중에서 B라는 상품에 대해서 A라는 표장이 부착이 되어서 갑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B라는 상품이 A라는 표장을 부착을 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B라는 상품인데 여기에 이렇게 A가 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자는 상표권자가 아니겠죠. 얘는 상표권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을이라는 자가 A', 즉 B라는 상품에 A'을 부착을 해서 을이라는 자가 사용을 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전제로서 A와 A'이 유사하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가고요. 일단 먼저 갑의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타상품 식별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상표인데 만약에 내가 이 B라는 상품에 A를 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을이 A'을 B라는 상품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A와 A'이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상품이 일반 수요자들이 을이 판매하고 있는 이 B라는 상품을 자꾸 갑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B라는 상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B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A라는 상표를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저러한 신용들을 형성을 해오고 상표의 기능을 발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은 을이 취해가고 있다는 거죠. 갑이 가져가야 될 경제적인 이득의 일부를 계속해서 을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표권자 권리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러한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익적인 보호의 측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갑의 입장에서 본 거죠. 갑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사익적 측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갑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표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출처 표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A라는 상표와 A와 유사한 A' 상표가 표시된 B라는 상품에 있어서도 동일한 출처, 수요자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동일한 출처에 의해서 즉 A가 부착된 상품과 A' 부착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이다. 이렇게 막연히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지 이러한 수요자들에게 발휘되는 이 기능이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품질 보증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이 B라는 상품에 대해서 A가 부착이 되면은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의 이 품질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A인 줄 알고 산 A' 상품 A'이 즉 A'에 대해서 수요자가 A와 갑이 만든 A라는 상품과 A가 부착된 B라는 상품과 혼동을 해서 실수로 A'을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즉 을의 제품에 대해서도 수요자는 갑의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을의 제품을 갑의 제품인 줄 알고 잘못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정한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를 했을 텐데 실제로는 갑이 생산한 제품과 을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다른 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할 수 없다고 여기서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동일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을은 갑과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 A'에 대해서 수요자가 가지는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는 수요자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요자가 특정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해서 그
상품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요자의 이익이 있을 텐데, 이런 수요자의 이익을 을이 단순히 A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주고 그 혼동으로 구매를 일으켜서 이 수요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표는 사익적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적으로 일반 대중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보호함으로써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표의 보호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 첫째, 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둘째,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런데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화체된 신용, 즉 형성된 신용이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게 될 거고, 상표법은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수요자는 특정 상표가 부착된 상품 혹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특정한 상표가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기능을 신뢰하고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상표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상표법으로 인해서 특정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다면 수요자들은 혼동을 통해서 잘못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잘못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통해서 수요자들의 이익을 올바르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면 수요자들은 어떠한 상품도 상표에 대해서 신뢰하고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구매가 전반적인 거래계에서 이 상거래 질서, 즉 질서 있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의 상품에 대한 구매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상표법에서 말하는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단순히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까지도 보호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요. 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영 질서 또는 경영법에 이르게 된다는, 즉 상표법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영법 또는 경영질서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장표를 보시면, 상표법이란 형식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이다. 왜냐하면 법 체계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재권법에는 특허법이 있을 것이고, 디자인보호법이 있을 것이고, 상표법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는, 이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어떠한 창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표의 기능인 것이고, 결국에 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표가 기능을 발휘함으로 있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얘를 저희는 아까 신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즉 이러한 상표 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계에서 부정경쟁, 부정한, 아까 말씀드린 을과 같은 케이스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부정한 사용을 방지를 하는 거고요.
부정 사용을 방지를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지만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함으로써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상표법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이지만 목적이나 기능 면에서는 경영법 또는 경영질서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1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본론도 아닌 이 총칙에서 실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내용을 1시간을 이용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경영법 또는 경영질서법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상표법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상표법이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과 다른 결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와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시면서 약간 이 이공계적인 마인드로 특허와 디자인법은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실제 거래계에서 거래 질서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표법의 각 조문들의 취지나 판례의 이유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상표법의 모든 다툼은 공익적인 측면과 사익적인 측면 사이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보호를 하느냐에 대해 있어서도 이해가 필요한 이러한 다툼도 항상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표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신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상표법의 개별적인 논점들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이용을 해가면서 제가 상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이후에서는 이제 그 다음 강의부터는 상표법에 조금 더 본론적인 내용에 들어와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 정의에 있어서 상표란 무엇인가, 사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상표법의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이란 경영법 또는 경영질서법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라는 거 하나만 오늘 이 시간에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됐으면은 충분히 오늘 이번 강의를 소화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강 상표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에서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